대규모 폭격 2시간을 앞두고 14일 휴전을 하자라고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게 마냥 안도할 일은 아니다. 월가에 있는 주요 IB들의 리포트를 제가 싹 다 취합해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서프라이즈 뉴스가 나왔습니다. 4월 8일 미국과 이란이 임시 2주간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휴전 이후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되게 핵심이겠죠. 그죠? 자, 그거와 관련해서 월가에 있는 주요 IB들의 리포트를 제가 싹 다 취합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쟁 휴전 그 이후엔 우리가 무엇에 대비해야 되는가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있었던 휴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사실 오전 9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대규모 폭격 시한이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거의 문명 파괴 수준,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그래서 발전소, 다리 그런 것들을 다 폭격을 해서 필수 인프라를 다 파괴를 해서 말 그대로 석기 시대 이전 돌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엄포를 놨던 데드라인에 대한 게 오늘 오전 9시까지였었거든요. 오전 9시까지였었는데 그 대규모 폭격 2시간을 앞두고 파키스탄의 중재에 의해서 14일 휴전을 하자라고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이 발발을 한 게 2월 28일입니다. 거의 한 달 좀 넘어서 이제 휴전에 드디어 들어간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휴전이 되기는 했는데요. 이 휴전이 된 것까지는 좋지만 여전히 휴전 이후의 협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조금 난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란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과 미국이 요구하는 걸 봤었을 때 이 둘의 간극이 좀 크거든요. 간극이 좀 많이 큽니다. 일단 이란이 요구하는 건 뭐가 있냐면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를 앞으로 징수하겠다. 그래서 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목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에 폭격을 해서 자기들 나라에 피해를 줬으니까 그 재건 비용을 명목으로 해서 앞으로 통행료를 받을 것이다. 그걸 받을 거고, 이것은 오만과 공유할 것이고, 이거를 위안화로 받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 뭐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든가, 뭐 군사 철수하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다 오케이인데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란이 제안한 조항에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전쟁이 시작된 배경이죠. 이란의 핵무기 만드는 걸 막겠다라고 했던 게 전쟁의 시작 배경이었었는데 우라늄 농축을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조항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는 앞으로 협상이 되긴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논쟁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휴전이 됐는데 이 휴전이 된 이후에 그러면은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IB들의 의견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낙관론을 펼친 하우스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발생을 한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GDP 성장률이 꺾일 거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수요가 꺾이기 때문에,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특히나 공급망 측면에서 오게 되는 물가의 상승은 수요를 꺾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률이 꺾입니다. 근데 전쟁 이전과 휴전 직후,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간 후유증이죠. 그걸 반영을 했었을 때 미국의 GDP 성장률은 2.5%에서 2% 수준으로 거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꺾이진 않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가 오르긴 할 텐데 인플레가 그래도 2%대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 90불대에 머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지정학 불확실성 때문에 물가도 좀 오르고 약간 GDP 성장이 꺾긴 꺾이지만은 AI 기술 투자 지속, 그리고 미국이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재정부양책이죠. 특히나 트럼프는 세금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게 되는 경제 성장, 이런 부분들이 이 공급망 충격을 막을 거기 때문에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이 되어서 골디락스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근데 반대 의견을 펼치시는 하우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JP모간 같은 곳인데요. JP모간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쇼크는 스티키한 특징을 가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원유 공급망이 막히게 되면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티키하다는 게 뭐 뜻이죠?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시장 예상보다 높은 금리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월 달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유가가 여전히 100불, 150불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쇼크로 인한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이게 시장 금리를 높게 유지할 거기 때문에 향후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경고하는 하우스 중 하나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모건 스탠리도 스태그플레이션 대비해야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성장은 끊기고 인플레는 올라가는 거죠. 그걸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배당 방어주 깔아야 되고, 그리고 실물 자산 위주로 우리는 베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이 뭐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물가는 올라가고 그 경제세가 꺾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못 내립니다. 원래 그래서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6월, 9월 그래서 두 번 인하할 것이 됐었는데 수정해서 이제 6월 달 금리는 없을 것이고 9월, 12월로 물가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왜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에서 직접 원유를 수입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원유 가격이 직접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시티그룹은 과거 5대 지정학 쇼크랑 비교를 하면서 약간은 중립적 이견을 펼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나스닥 많이 내렸었죠. 그리고 금값이 일시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포지셔닝이 급격하게, 즉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전술적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일본 증시가 니케이가 그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게 호르무즈에서 오는 대부분의 원유들이 다 아시아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한국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낙폭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 협상이 발효가 된 게 어떻게 보면 일본과 한국 같은 아시아권에 있어서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트레이딩을 할 전술적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약간 중립적 이건 뭐 펼치는 거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거의 자명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해지는 무조건 필수다. 그래서 원자재 트레이딩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중립적 이견을 펼치고 있는 게 시티그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하우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골드만 같은 경우는 낙관론,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관론, 모건 스탠리는 완전 비관론, 그리고 시티그룹은 약간 좀 중립적 의견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유가입니다. 유가. 그러니까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번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유가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뷰가 다른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휴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봤더니 휴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배럴당 110달러 이상에서 놀고 있던 WTI 가격이 휴전이 발효가 되자마자 92에서 96달러 선으로 급락했습니다. 17% 급락한 겁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당연하겠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니는 원유가 1일 거의 1,600만 배럴까지, 그리고 전 세계 거래량의 20%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지나갔을 때 기대가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유가가 17%나 내린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유가가 거의 60% 돌았습니다. 여전히 유가는 올라간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전히 지정학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가 개방이 된다고 하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우려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 거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현재 지금 호르무즈에 대해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호르무즈로 통행료를 지급하면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통행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자유로운 통항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뭔가 구조적 프리미엄 자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월가의 주로 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왜냐? 통행료 프리미엄이 붙게 되니까.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이 통행료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월가 스트리 뷰고요. 그래서 새로운 바닥이 형성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 이전 유가로 돌아가는 건 쉽진 않을 것 같고, 통행료 모델이 만약에 수용이 된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유가는 80에서 90달러 선에서 바닥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유가가 조금 높은 데서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만큼의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가 올라가는 게 되게 자명해진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연준이. 자, 그래서 연준 의원들의 그 의견을 보게 되면요. 일단 존 윌리엄스, 이분이 뉴욕 연은 총재죠. 이분은 약간 비둘기에 가까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겠지만 기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에 대한 압력이 크게 받아지 않는다. 말 그대로 이거는 유가 상승은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기저, 즉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 자체는 안정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망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비둘기 펼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 오스탄 굴주비 같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가 급등과 기업 고용 감소, 현재 지금 미국은 고용도 줄어들고 있죠.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신경이 쓰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오르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베스 해맥이라는 분 계십니다. 이분은 클리블랜드 존재신데 이분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지속 상회 시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페드 내에서 현재 지금 의견이 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분도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느냐? 현재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6월에 금리 동결을 할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현재 9월달 정도가 돼야지만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전망하는 걸로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도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이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폭락한 나라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한국 증시가 엄청 빠졌었어요. 올해 초에 엄청 강하게 랠리를 했다 보니까 올해 초에 상승한 폭만큼을 되돌리는 엄청난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전쟁 중에 무려 마이너스 12%가 급락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일본도 6% 내에 빠졌고요.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의존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 같은 나라는 약간 중증도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 정도 빠지는 선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진짜 많이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장이 엄청 많이 올랐죠. 강한 안도 랠리를 펼친 겁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았던 나라들이 많이 빠졌던 만큼 휴전이 나오고 나니까 다시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증시, 특히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주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 협상을 함에 있어서 아젠다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그 이번에 휴전을 동의하긴 했는데,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지 못해 휴전을 한 것이지 아직 더 많은 것을 달성하기 원한단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불만 요소는 무엇이냐? 아직 이란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남아있는데 이 상태에서 휴전을 하고 종전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강경파가 반발을 하게 된다면 휴전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내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도 이란이 제시한 10개 조안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으나 합의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란이 제시한 이 10가지 조항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용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수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법적 결과에 대비해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협상이 지금 현재 분위기대로면 잘 될 것 같지만 협상이 중간에 아그라져서 다시 급락이 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옵션으로 양방향 해지를 해야 된다. 옵션이라고 하는 게 극단적 이벤트를 대응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VIP 전략에서 블랙스완 전략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거의 20-30배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그런 수익을 거둔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옵션으로 양방향 해지, 즉 콜 방향과 풋 방향 둘 다 해지를 거는 게 유효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그 협상 기간 동안에도 실시간으로 호르무즈에 어떤 배가 어떻게 지나다니는가라는 거를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계속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가 아이비들의 전략적 제안은 무엇이냐? 극단적 시나리오와 공존을 한다라는 겁니다. 전쟁 이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전쟁이 끝났다라고 해서, 그래서 현재 지금 전쟁이 끝나서 모든 시장이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 분위기긴 하지만, 전쟁이 남긴 상흔은 스태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게 마냥 안도할 일은 아니다 라는 게 월가 하우스들이 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협상을 성공하면은 폭등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 랠리를 펼치겠지만 실패했을 때는 폭락이라는 그런 상황을 걱정하기 때문에 옵션으로 양방향 결제하는 게 필수겠다 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익 실현과 재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전쟁 기간 중에 급등한 에너지 방산주 급등을 했었죠. 이런 것들은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낙폭이 과대했었던 빅테크로 좀 이제 다시 눈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 이거 왜 그러냐? 경기 침체를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협상이 진행 와중에도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는 유조선의 숫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주요 월가 하우스들의 뷰이겠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 협상이 이루어진 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 숨통을 좀 트여줬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전쟁이 남긴 상흔은 아주 큽니다. 일단 저물가 시대가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코로나8 쇼크로 인해서 발생을 했었고, 그게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인플레 압력이 높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앙은행은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협상 내부에 들어가는 아젠다를 까보게 되면은 여전히 협상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 얘기하는 논리는 유효한 게 AI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짜야 되는 게, 이 모든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경기 침체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AI 레이스에도 뒤처지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협상이 빠그라졌을 때 그때를 대비하는 보험 전략까지 같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저희 퀀터스가 구사하는 퀀트 투자 전략, 특히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VIP 전략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하단 링크 참고해 보시면 저희 앱을 들을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고전대를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